필센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흥미로운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이나 한국, 중앙은행이 무용론, 실기론, 굉장히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경제 뉴스에서 빠지지 않는 이 한국은행, 중앙은행이죠. 과연 어떤 곳이고 통화정책은 누가 결정을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즐겨찾기에 올려놔라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가끔 들어가 보는 게 왜 도움이 되느냐?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과 정보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 보면 오른쪽 하단에 현재 기준금리 3%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물가 안정 목표 2%. 이거는 미국과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물가 안정 목표가 2%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물가 상승률이 연속 3개월 1%대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런데 나가보면 왜 이렇게 물가가 높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 1%라는 이야기지 물가가 낮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물가는 굉장히 코로나 이후 높아졌어요. 그런데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폭이 둔화된다는 거지 물가가 낮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물가가 낮아졌으니까 이제는 금리 올리는 것을 멈추고 좀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의 통화정책의 기조는 어쨌든 금리를 낮추는 것이 현재 기조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언제 얼마만큼 하느냐는 사실은 한국은행이 결정을 하겠죠. 통화정책이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것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에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수단이 있고 또 금융 안정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한국은행의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얘기하자면 많은 분들은 통화정책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직관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자면 돈을 얼마나 풀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하는 기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얼마나 풀 것인가? 돈 좀 많이 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돈이 풀리면은 아무래도 좀 삶이 팍팍함이 조금 줄어들잖아요. 돈 빌리기도 쉽고 돈 빌리기가 쉬우면 씀씀이도 높아지니까 경기도 좀 살아나고 그래서 통화정책이라는 건 경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돈을 푸는 게 좋은 게 아니냐? 자, 그렇진 않을 수가 있죠. 우리가 경기를 보통 사이클로 얘기할 때 4단계를 얘기하는데 후퇴, 침체, 회복, 상승이라는 사이클이 반복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어디에 와 있을까요? 지금 후퇴, 침체, 회복, 상승 중에 어디에 있으신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왜냐면 지금이 어렵다고 하는데 나중에 시간 지내놓고 나면 더 어려워. 그래서 야, 그때가 좋았을 때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은행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얼마나 풀 거냐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침체일 때는 금리 인하라는 통화정책을 씁니다. 반대로 경기가 뜨거워서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쓰게 되죠. 그러면 금리 인하나 금리 인상의 카드 중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의 스탠스는 어쨌든 금리 인하의 기조, 그 시기와 혹은 다르겠지만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경기가 침체에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러면 후퇴나 회복 때는 어떤 정책을 쓰느냐? 이건 그때마다 다르긴 하는데 보통 금리 동결이라고 하는 정책을 사용을 하게 되죠. 이렇게 돈을 무조건 푸는 게 좋은 것이 아닌 이유는 그 돈을 풀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한국은행의 이 로비에 가면은 현판이 있는데 이렇게 딱 써놨습니다. 물가 안정. 그만큼 이게 한국은행의 존재 이유다. 한마디로 말하면 화폐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원화의 가치겠죠. 원화의 화폐 가치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로 한국은행의 어떻게 보면 존재 이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을 풀면 참 경기에는 좋은데 화폐 가치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본연의 한국은행의 어떤 존재 이유와 이해가 상충한다. 그러니까 경기 부양하고 좀 상충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밸런스를 찾기 위해서 적정한 선을 유지하려는 것이 한국은행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한국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흔히들 기관들에서는 한국은행을 복집이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Bank of Korea, 약자가 BOK거든요. 줄임말로 얘기하면 복이 됩니다. 복. 그래서 보통 복집, 기관에서 이야기하실 때는 야, 복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 복집이 바로 한국은행을 얘기하는 거죠. 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를 맡아서 운영하는 금융통화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선 한국은행 총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임명된 걸까? 한번 찾아봤더니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하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에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한국은행은 행정부와는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임명 자체를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또 이게 뭐 영향력을 받지 않을 수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은행 총재는 이렇게 임명이 되고요. 부총재는 말이죠. 총재 추천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국 한국은행 총재가 임명하는 거와 다름없습니다. 대통령이 임명은 하지만 사실 추천을 한국은행 총재가 하니까요. 나머지 5명은, 자, 이게 중요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그리고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이렇게 5명의 기관장이 1명씩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것이 7명 중에 한국은행 총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총재는 한국은행 총재가 임명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5명은 또 한국은행 총재가 1명 임명하고 나머지는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 의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이 임명을 하고 또 1명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다고 하는데, 자,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어떤 사람입니까? 행정부죠. 부총리입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역시 관료예요. 행정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에 있는 사람들,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부죠. 그 다음에 1명을 누가 임명하냐? 부총재 말고는 한국은행 총재가 임명을 합니다. 자, 한국은행 총재는 소속이 어디예요? 한국은행이죠. 예, 이건 독립된 기관이니까. 자, 그 다음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이거 누굽니까? 이 파란색은 바로 이 사람들은 경영계와 은행입니다. 은행을 경영계라고 분류할지 아닐지는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이거는 관은 아니죠. 그러니까 정부는 아니고 행정부도 아니고 한국은행도 아니고 한마디로 경영계, 어찌 보면 약간 민간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5명을 임명을 하는데 정부와 한국은행과 경영계가 이렇게 고루고루 임명할 수 있게끔 한 이유가 뭐냐? 금융통화위원이 통화정책을 하는데 그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영향력에 어떻게 보면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기 위한 균형.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시장은 금리를 좀 낮추기를 원할 거고 한국은행 금리를 높이기를 원할 거고 정부는 그 중간에서 이게 지금 금리를 낮추는 게 좋을까요? 높이는 게 좋을까요? 약간 이러다 보니까 무게의 추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인사의 균형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2018년 7월 16일 날 뉴스입니다. 7년 정도 된 뉴스인데 김동연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당시 한국은행 총재의 이례적인 회동을 보도한 뉴스 보도 내용입니다. 김동연,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지사죠.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당시에 이분과 이주열 전직 한국은행 총재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자주 만났어요. 이걸 왜 이례적이라고 얘기하냐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행정부, 정부 사람이고 한국은행은 대통령이 임명하긴 하지만 정부의 행정부 소속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이해가 상충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당시 문재인 정부 시기에 금리를 조금 빨리 낮춰가지고 뭔가 좀 경기를 부양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한국은행과의 조율에 있어서 조금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좀 갈 수 없느냐, 더 공격적으로 뭐 약간 이런 것들을 주문했을 거라고 보고요. 한국은행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한국은행 총재이신 이창용 총재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창용 총재님 같은 경우는 금융위원회의 부총재를 하셨었고요. 금융관료로서 아주 잔뼈가 굵으신 분인데 현재 2022년도에 4월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임기는 2026년 4월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처음 보는 분일 건데 금융통화위원 이 6명의 면면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신성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파란색으로 색깔을 칠했죠. 이게 뭐예요? 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한 분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순서가 임명된 순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임명된 분이 가장 늦게 보여지는 거죠. 자, 은행연합회 회장 추천이다라고 한 파란색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아무래도 경영계나 은행이나 대변하는 분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용성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입니다. 이분은 초록색 색깔이 칠해져 있죠.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했다라는 분입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했다. 그러면 한국은행의 원리 원칙에 좀 입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유상대, 이분도 초록색입니다. 이분은 바로 지금 현재 부총재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없는 상황에서 총재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부총재.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한국은행 총재가 임명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록색이죠. 초록색. 그러니까 이분도 약간 원리 원칙주의자일 가능성이 높다.
자, 황건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은 뭐냐? 행정부, 그러니까 정부 기관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김종화. 자, 이분도 파란색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이 추천하신 분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라는 건 경영계를 대변하는 거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그러니까 많이 좀 어디서 많이 들어. 이분 누구죠 지금? 예,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 맞습니다. 바로 최태원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추천한 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수영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빨간색. 그러니까 바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한 행정부의 정부의 장이 추천한 분이다. 자, 근데 제가 나이를 참 많이 먹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7명의 면면을 보여드리면서 옛날에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다 그러면 와 진짜 대단한 분이고 엄청난 어른이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중에서 저보다 나이 어린 분이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나이를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대학 교수 하시다 오신 분도 있고 금융관료 하시다 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금융통화위원이 되면 뭐가 좋아? 얼마 전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정의령 의원실에서 국정감사에서 너무 금융통화위원들에 대한 그 처우가 너무 좀 세다.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연봉이 얼마인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연봉이 평균이 3억 5,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비가 연간 3,200만 원 정도 되고요. 연봉 1억 3,700만 원 정도 주는 3급 직원과 1억 1,100만 원 정도 주는 4급 직원이 있고요. 사무비서가 있고요. 기사가 있고요. G80 전기차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비용이 1년에 7억 정도 넘게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정의령 의원실에서 약간 비판적으로 혈세 낭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 나눴던 것이 이 금융통화위원들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한 횟수를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발언한 횟수를 보니까 한 번 발언할 때마다 1,400만 원 정도 돈이 지급이 된 거나 다름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 사실 제가 봤을 땐 좀 자극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고요. 이분들이 사실 뭐 겉으로 보면 되게 하는 일 없어 보입니다. 사무실 주고 차 주고 기사 주고 직원 비서 2명 다 주고 연봉 3억 5천이나 주니까 특별히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라고 하는 것은 매달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수가 나와서 노래 한 곡 부르면 노래 한 곡 부르는 시간만 일한 거다라고 얘기하진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연봉 3억 5천이면 말이죠. 공무원이잖아요. 세금 빼고 얼마 받느냐? 세후 1,6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야, 대단하긴 하네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금융통화위원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다. 자, 이 7명의 면면을 봤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요게 또 재밌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분 서울대 경제학과입니다. 신성환 위원은 서울대 경제학과입니다. 똑같네요. 장용성 위원, 이분은 어딜까요? 이분도 서울대 경제학과. 이게 참 특이한 인연인데 유상대 위원, 이분도 서울대 경제학과. 이거 이 정도면은 무슨 법칙이 있는 건가요? 김종아, 이분도 서울대 경제학과. 이수영 위원, 이분도 서울대 경제학과입니다. 사실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인데 어차피 학부로는 경제학과. 자, 그런데 딱 한 분이 좀 특이합니다. 요 분이 서울대 경제학과가 아니라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자, 그러니까 7명 중에 6명이 서울대 경제학과. 딱 한 명만 서울대 경제학과가 아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앞으로 통화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금융통화위원들이 회의할 때 무슨 발언을 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이분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어떤 발언을 할지, 누가 추천했는지를 보고 보면은 되게 재밌을 수가 있죠.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매파와 비둘기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진짜 매파와 비둘기파가 우리나라에도 있을까? 자, 매파라고 하는 것은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연준 또는 중앙은행의 원래 역할에 충실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금리를 높이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시장보다는 원리 원칙주의자들이고요. 반대로 비둘기파다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조금 시장 친화적이기 때문에 연준의 어떻게 보면은 통화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굳이 얘기하자면은 유상대 위원 금리 동결을 했거든요, 이번에. 원리 원칙주의자는 아무래도 초록색인 유상대 위원과 장용성 위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의사록을 들여다봤는데 재밌는 게 11월 28일 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25%를 파격적으로 금리 인하했는데 이때 금리 동결을 주장했던 소수 의견이 있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누구냐? 바로 유상대 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원리 원칙주의자가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거죠. 굳이 매파와 비둘기파를 구분하자면 유상대 의원이나
장용성 의원이 매파일 가능성이 높고 김종화 의원이나 신성환 의원 같은 경우는 비둘기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황건일 의원이나 이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행정부에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향이 어떨지는 우리가 앞으로 있게 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 7명의 위원이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지를 파악을 해보면 알 수가 있겠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면 어떤 의견들이 있었고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자세하게 볼 수가 있다. 자, 오늘은 한국은행 이야기 그리고 연준에 대한 중앙은행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올해 2025년도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일정입니다. 여러분들 요걸 카피를 떠서 한번 책상 앞에 붙여 놓으시고요. 통화정책의 방향, 통화정책의 회의, 의사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FOMC 일정도 나와 있는데요. 미국의 FOMC 일정과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 일정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같은 달 벌어지는 달도 있고 우리나라는 회의가 있는데 미국이 없는 달도 있고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 7명 있으신데요. 정말 이 어려운 경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좋은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응원드리고요.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 경제가 좀 나아지는 2025년 되기를 소망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